잠시 후 여러분은 조조가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연합군에 가담했던 치열한 첫 전투와 그 좌절, 그리고 연합군의 몰락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190년 1월, 조조는 스스로 분무장군이라 칭하며 동탁 토벌을 위한 반동탁 연합군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는 장막, 장초, 유대, 교모 등 연주 지역의 관리들이 집결해 있던 산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정에서 정식 임명되어 파견된 지방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손잡고 중앙정부를 향해 군을 일으킨 일은 중국사 전체를 통틀어도 보기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동탁이 황제를 폐위하고 겨우 9살의 유협을 꼭두각시 황제로 내세운 탓에 정통성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동탁은 연합군이 소재를 구심점으로 삼아 포기운동을 벌일 것을 우려하여 소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190년 2월, 장안으로 천도하면서 낙양에 남아있던 원시 일족 60여 명을 잔혹하게 주살하였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맹주인 원소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보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원소에 대한 동정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원소의 명성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문제는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기주목 한복은 원소의 위세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여 군량 수송을 차단하였고, 이로 인해 연합군은 공세는커녕 고립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산조에 주둔하고 있던 조조는 적극적인 교전을 주장하였으나 장막을 비롯한 지역 관리들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조는 자신의 병력만을 이끌고 독자적으로 출전하였고, 변수에서 서영의 반격을 받아 군이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양주자사 진원의 도움으로 하후돈, 조홍과 함께 양주를 향해 4,000명의 병력을 징병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예주 패국 용황현에서 병사들의 반란으로 대부분의 병력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1,000여 명의 병사를 새로 모은 조조는 원소가 있는 한해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내부 사정은 더 심각하였습니다. 유대와 교모는 서로를 미워하였고, 유대는 결국 교모를 살해한 뒤 왕괭을 동군 태수로 삼았습니다. 원소는 헌제가 동탁에 의해 옹립되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황족 유우를 새 황제로 추대하려 하였습니다. 조조는 이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조조는 과정이 어떠하였든 황제는 황제이며 두 황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유우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추대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연합군은 새로운 구심점을 만드는데도 실패하였고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반동탁 연합군은 초반의 위세와는 달리 내부의 분열과 무질서 속에 동탁과 본격적인 전투 한 번 제대로 벌이지 못한 채 191년 1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반동탁 연합이 해산된 이후 조조는 한해에 머물며 원소와 행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191년 7월 원소는 한복을 협박하여 기주목의 지위를 강탈하였습니다. 당시 원소와 대립하던 흑산적 두령, 수고, 우독, 배교 등이 연주의 동군과 기주의 위군을 침입하였는데 동군 태수 왕경은 이를 막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소는 조조에게 동군의 흑산적을 토벌하게 하였고 조조는 배교를 격파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원소는 조조를 동군 태수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조조는 동군을 근거지로 삼아 흑산적, 황건적의 잔당 등을 대파하며 전력을 확장하였습니다. 한편 연주는 100만에 달하는 환건적 잔당의 공격을 받았고 이를 막으려 했던 연주자사 유대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조조의 부하 진궁은 유대의 부하들을 설득하여 조조를 후임자로 추대해 황건적과 싸우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제북상 포신이 이를 지지하면서 조조는 연주를 구원하고 유대의 세력을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항복한 병졸 30여만 명과 남녀 100여만 명 중에서 정예를 선별하여 청주병이라 불렀습니다. 이를 지켜본 원소는 조조를
연주목으로 삼았습니다. 조조는 환건적과의 전투에서 고전했으나 결국 승리하여 그들의 항복을 받고 100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흡수하며 연주의 최강 세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한편 원솔은 공손찬과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공손찬은 평원상 유비, 서주목 도겸 등과 연합하여 사방으로 원소를 공격하였습니다. 조조는 원소가 공손찬 및 유비와 대립하는 사이 도겸과 원수를 막는 역할을 하였고 공손찬 진영은 결국 모두 격파되었습니다. 193년 유표와 싸우고 있던 원술은 남쪽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방향을 돌려 연주를 침입하였습니다. 당시 조조는 도겸을 견제하기 위해 견성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반격에 나서 원수를 격파하였습니다. 원술은 흑산의 맹주, 장현과 연합하고 이민족까지 끌어들여 조조를 남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조조는 원수와 협력하여 공동전설을 형성하고 유표는 원술의 후방을 공격하였습니다. 한편 원술은 조조를 공격하였지만 참패하여 전세는 조조에게 기울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원술을 추격하여 예주까지 진격하였고 원술은 예주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양주로 달아나 재차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조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조가 원술과 교전하는 사이 도겸은 천자를 자칭한 도적 궐선과 손을 잡고 태산군 등 연주와 서주의 경계 지역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조조의 아버지 조숭이 도겸의 병사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수를 격파하고 돌아온 조조는 가을부터 반격을 시작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도겸을 격파하며 10여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도겸은 담성을 지키며 농성하였고 조조는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분풀이로 시체가 강을 메울 정도로 서주 지역의 백성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서주 대학살이었습니다. 서주 대학살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후한의 13개 주 가운데 하나였던 서주 전체를 초토화시킨 대규모 학살이었습니다. 당시 서주의 면적은 현재의 남한보다 넓었으며 인구는 100만 명이 넘고 물산과 인재가 풍부한 지역이었으나 조조의 학살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조조는 서주 전역에서 어린이, 노약자, 심지어 닭이나 개와 같은 가축까지 모두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사술은 시체 때문에 막혀 흐르지 않았고 5현에서는 인간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조조가 서주 원정을 떠난 사이 내부에는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진궁은 조조를 배신하고 진류태수 장막을 끌어들였으며 장막은 여포를 연주로 들여보내 조조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주의 대부분이 장막편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조는 측근인 순욱을 비롯한 인물들의 활약으로 간신히 몇 개 지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막의 치밀한 공작으로 인해 여전히 조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곳은 3현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시 연주는 9개 군, 80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조는 전체 지역의 90% 이상을 상실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조조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삼국지 조조전 3부 여포와의 대결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